혁명수비대는 자신의 이권이 지속되길 원하지 국민들이 배고픈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고 핵 문제를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이란은 여름이 되면 유튜브 채널에서 찍어주는 종목,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이 종목을 발굴한 게 아니에요. 뭘 살펴볼 건가 하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 데이터 센터를 증설할 때 전력을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김덕일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전쟁이 오래 갈 줄은 예. 몰랐어요. 박사님 예상하셨나요? 보통 얘기할 때 네. 이제 4주에서 네. 6주면 끝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고요. 4월 안에는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측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말에도 뭐 뉴스 보니까 뭐 예. 2차 협상도 다 잘 안 됐고,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으로 협상단 안 보낸다고 또 하고, 뭐 필요한 일 있으면 전화하라, 뭐 이런 예, 뉴스들도 나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화로 해라, 18시간까지 걸리는 비행기 타고 가기에는 네. 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했는데, 양측 간에 뭐 협상이 하기로 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을 가고 오만을 가고 그다음에 러시아로 가는 이제 순방 일정 중에 네. 파키스탄으로 갔을 때 혹시나 여기서 뭐 2차 종전 협상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거였는데요. 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다음 목적지인 이제 오만으로 갔었습니다. 오만으로 가서 그럼 무슨 얘기를 했을까? 지금 나온 걸 종합해 보면은 오만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이번 전쟁이 나기 전부터 미국과 이란의 어떤 핵 협상을 중재했던 국가였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만에서도 물밑 접촉을 하면서 미국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서 이란과 오만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뭐 계속 자기들이 관리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제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긴 네. 합니다만 그 얘기를 뭐 오만과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그다음 러시아라는 목적지로 가기 전에 다시 또 파키스탄에 들렀습니다. 파키스탄에 들러서 또 파키스탄에 있다가 이란으로 갔던 팀이 다시 또 파키스탄에 오고 네.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종전안, 2차 종전안이 무엇인지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 측에 보낸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러시아로 떠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왜 갔을까? 보면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지난번에 2015년에 있었던 핵 합의가 있었죠. 네. 포괄적 핵 합의 당시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이제 러시아로. 반출한 적이 네. 있었고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뭐 고농축 우라늄 60%뭐 440kg 있다고 하는 거, 네. 그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갖고 오겠다고 얘기하지만 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제3국으로 반출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가 러시아니까 러시아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게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란 현 정권이 제일 이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지? 합의를 해도 만약에 이걸 깨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보증인처럼 어떤 보증국을 좀 러시아로 세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또 이란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위성 정보 같은 거 주면서 타격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추측만 뭐 남말 뿐입니다만 현재 이제 종전안을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단계적인 안을 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협상 때만 해도 뭐 핵 문제 같은 것들은 뭐 미국 측에서 많이 양보해서 뭐 20년간 네. 0%다. 이란 내에서 농축 안 된다. 20년을 제시했죠. 20년이 했었고 이란 쪽에서 제시한 게 뭐 5년이라는 얘기가 네. 나왔었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뭐 조율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 중간 어디서 만나게끔? 12.5년이면 딱 좋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10 플러스 10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뭐 이란 측에서 나왔던 악시오스 보도가 지금 네. 오늘자 나온 거 보면은 단계적으로 휴전을 하는데 종전을 하는데 그 종전 선전 먼저 이렇게 적대 행위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고 네. 그다음에 핵 문제를 나중에 얘기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뭐 미국 측에 뭐 공을 넘긴 거죠. 이제 미국 네. 측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란의 강경파 중에서 초강경파들, 혁명수비대들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안만 보고 났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우선 더 나은 제안을 가져와라. 네. 전화를 해라 했었는데 이 정도 아니면은 좀 미국이 받기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아니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핵이 뭔가 네. 명분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근데 갑자기 종전안에 핵은 나중에 얘기하고 네. 호르무즈부터 먼저 풀어라 라고 하는 게 약간 이상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네. 이란이 원래는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밑에 이란 체제를 현 신정치를 버티는 4개의 축이 있다면 첫 번째가 성직자겠죠. 종교 국가니까.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관료들. 그다음에 그 군부, 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요 4축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거를 역할 분담해줬던 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멀쩡할 때는. 네. 근데 알리 하메네이 이제 죽었죠. 네. 그래서 그 아들 모스타바가 모스타바. 됐는데 네. 되는 과정도 뭐 좀 혁명수비대 입김이 작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얼굴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스타바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들어보면은 전부 다 뭔가 혁명수비대의 의견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약간 꼭두각시 같은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인가요? 느낌이 네. 모스타바의 이름을 빌어서 혁명수비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의심까지 들고 있을 정도죠. 그렇다면 뭐 현재까지는 뭐 모스타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혁명수비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도 페제시키안의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도 최고 지도자를 면담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네. 대통령보다 지금 훨씬 더 우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는 그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맞아요. 2000년대에도 네. 이런 사건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혁명수비대가 지금 맞아요. 협상단 구성부터 해서 협상한 내용까지도 지금 다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권력 구도가 4개의 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혁명수비대가 완전히 뭐 장악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좋게 보면은 뭐 결속을 하고 있다. 나쁘게 보면은 뭐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뭐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4개의 축이었던 원래 성직자, 정치인, 네. 관료, 군부 중에서 예, 이 군부가 예.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군부 중에서도 네, 이제 혁명수비대. 혁명수비대, 정규군도 있는데 지금 네. 정규군 얘기는 아무도 나오지 그렇죠. 않고 있는데요. 뭐 어떤 이제 연구소 네. 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은 전쟁에서 정규군도 있고 혁명수비대도 있습니다만 보급 같은 것도 이제 혁명수비대 우선으로 지금 한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좀 차별 대우를 네. 받았죠, 정규군이. 그래서 지금 혁명수비대의 위상은 좀 커져가고 있는데 혁명수비대도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혁명수비대가 핵보다 호르무즈를 먼저 열라고 예. 한 것 자체가 이제 좀 경제적으로 예,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핵 문제를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핵 문제를 뭐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계속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대통령까지 끌고 가겠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 끌기 전략으로 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지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오만만에서 아라비아까지 역봉쇄를 하고 있는 거죠. 해상 그렇죠. 역봉쇄. 여기에 대해서 좀 이란 혁명수비대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이제 보더라도 이러면 이제 이란 전체 경제를 좀 고사시키는 작전이라 볼 수 있겠는데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혁명수비대는 자신의 어떤 체제, 이권이 지속되기를 원하지 국민들이 좀 배고픈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혁명수비대가 1979년 혁명 이후에 생겨났고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까지는 좀 순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혁명 정신을 뭐 수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들로 완전 찐 이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순교를 뭐 각오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점점 갈수록 이제 저는 뭐 혁명수비대라고 보기보다 이권수비대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하는 걸 보면 그림자 선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란으로 수출되는 석유 원유 수출 같은 걸 이제 막고 있는 건데 대다수가 이제 뭐 말레이시아 지역 같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할 때 환적을 한다 그러죠. 배를 바꿔치기 한다거나 원산지를 속이면서 그게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수입 상당수가 혁명수비대의 어떤 이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무역이라든가 어떤 이런 음성적인 석유 거래 같은 거를 혁명수비대가 하고 있고 이런 거대한 경제 카르텔인데 이 돈으로다가 자신들의 뭐 무기도 사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들 혁명수비대 대원들 월급도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유명한 저하의 축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즈볼라 같은 조직에도 그렇죠. 돈을 대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이 역봉쇄라는 카드를 들면서 뭐 이란 선박들은 뭐 태평양까지 추적해서 지금 다 납포를 하는 실정이니까 이것에 대해 상당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본인들의 돈줄이 끊기기 저는 때문에 돈줄이 끊기기 때문에 우선 그러니까 호르무즈라든가 미국의 어떤 역봉쇄, 우선 해협 봉쇄부터 일단 푸는 것부터 하자. 그리고 핵 문제는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혁명수비대 초강경파들 같은 경우는 핵은 우리의 주권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협상 테이블에는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미루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의 당장의 고비를 넘기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뭐 제안이 나왔다고 좀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는 이 이란 미국 이란 협상을 크게 이제 반응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잖아요. 이제 그만큼 그 말은 곧
끝날 거다라는 예. 어떤 가정이 깔려 있는 건데 지금 박사님이 보실 때는 그럼 미국과 이란 중에 어디가 조금 더 이 전쟁을 빨리 끝날 유인이 있다고 보세요? 둘 다겠지만. 둘 예, 다겠는데요.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처음에 휴전을 무기한 연기한다 네.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또 타코를 하네 이랬었죠. 근데 네. 시간을 안정한 게 오히려 지금 해상 역봉쇄 미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만약에 할 경우에 네. 저번에 발전소, 교량, 뭐 담수화 시설까지 파괴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되죠. 미국도 피해 뭐 돈도 많이 들고 하지만 지금 뭐 해상 역봉쇄도 역시나 피로도도 있고 미국 해군에게 엄청난 부담이긴 합니다만 요걸 계속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전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면은 이란이 지칠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협상안을 이란 측이 받고서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보면 평등한 관계에서 협상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겼고 이란은 졌으니까 우리 요구 조건을 받아라. 그러면 그 요구 조건만큼 이란이 받아들이면 그에 상응하는 뭐 제재를 좀 풀어주거나 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조치에 따라서 뭐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반대로 혁명수비대는 또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이 공격을 그렇게 했지만 체제를 우리가 유지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계속 타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5월 1일이면 군사작전 한 것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렇죠. 그것이 60일이 되기 때문에 고비가 있을 수 있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예상하실 때는 미국 정치를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공화당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표결을 한다면 계속 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주당에서 계속 이번 전쟁 제한하는 결의안 같은 거 냈지만 5번 전부 다 부결됐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간다면 11월에 뭐 중간 선거가 있다고 하지만 공화당 트럼프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서 이 상태로 쭉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 특수작전, 군사작전이다. 이럴 경우에는 뭐 충분히 우회해서 피해갈 수도 있다. 이렇다면 이렇게 계속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했고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다면 시간을 끌면 미국이 그렇게 유리한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게 이란 같은 경우에 이제 석유 수출을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 이제 하르그 섬이라는 석유 터미널에 석유가 멈춰 있게 되겠죠. 이제 근데 그것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러니까 뭐 석유가 우리 물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수도꼭지처럼 잠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그 굳어버리거나 할 경우에는 유정 자체를 뭐 폐쇄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이란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석유, 타격을. 그렇죠. 석유를 팔아서 지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유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여기서 더 못 버틸 경우에는 막 나갈 수도 있겠죠. 이란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몰리게 되면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궁지에 몰리게 되면 쥐도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이러면은 이제 걸프 국가들을 향해서 우리 유정을 만약에 못 쓰게 된다면 너희 정유시설들도 파괴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나가게 되면 이거 완전 또 확전이 되게 될 거고요. 지금 유가 뭐 90불, 100불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정말 120불, 150불 될 수도 있는 상황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럼 정말 전 세계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그러면 또 엄청나게 타격이 있게 되겠고 이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또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또 명분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양측 간에 조금 좀 자존심 싸움도 심하고 오래 끌수록 양측 간에 안 좋긴 한데 좀 협상을 했으면 바람인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란 또 극단적으로 그 얘기 며칠 전에 나왔던 게 뭐 광 케이블을 끊어서 인터넷을 뭐 못 쓰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봐서 이란도 이렇게 우리가 질 바에는 그냥 물귀신 같이 다른 국가들도 인질로 삼아서 어떻게 망쳐놓겠다. 뭐 이런 각오인 것 같아서요. 좀 협상으로 좀 잘 타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란 내 여론은 좀 네. 어떤 상황이 여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원래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계속 시위가 이제 뭐 역대급 시위가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여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렇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기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란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가 상당히 적죠. 그리고 이란 측의 어떤 관영 매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조직적으로 막 이렇게 하메네이를 애도하는 시위를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란 국민들은 철저하게 단결되어 있구나. 맞아요. 미국을 향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최후 통첩 당시에 뭐 발전소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뭐 인간 띠를 두르고
뭐 그다음에 12살 어린 아이까지 자원 입대 연령을 낮추겠다 하면서 이란 국민들이 엄청난 뭐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구나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은 좀 연락이 아주 가끔 됩니다만 인터넷이 지금 차단된 상태긴 한데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전쟁을 이제 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전쟁을 원해요? 원했죠. 네. 왜냐하면 이 체제가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신정 체제가. 그리고 이 신정 체제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시위도 해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이틀 사이에 뭐 4만 명이 죽었다는 최소 맞아요. 통계가 4만 명이고 뭐 눈에다가 이렇게 발포 같은 거에서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 뭐 10,000명, 부상자가 수십만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그거 자꾸 이제 경제난에 의한 시위라고 하지만 구호들 보면은 뭐 자유라든가 뭐 인권, 뭐 민주주의 원하는 시위, 저는 민주화 시위라고 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단 처참하게 진압을 당한 상태에서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구나. 이게 총칼로 억눌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창 또 그렇죠. 발언을 막 했었습니다. 들고 일어나라. 네, 막 들고 나와라. 일어나고 네. 뭐 사형 집행 대기된 사람들 사형 집행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그때 그럼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트럼프가 만약에 이 체제를 붕괴시킨다면 뭐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전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외세가 침입했으니까 우리를 모스타바라든가 하메네이 집안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지만 우리는 다시 혁명 수비대를 응원하면서 외적을 물리치겠다. 이런 생각은 과연 저는 그 할까요? 사람들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반체제 시위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체제가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뭐 이란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되게 보면 이제 그게 공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식용유 같은 거 주거든요. 출연을 하는 예, 대가로. 출연, 네. 그렇죠. 시위에 참여하는 네, 뭐 네. 관제 데모 같은 걸 하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이란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단결되어 있고 뭐 순교를 하겠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란 시위 이후로 이란 내부는 상당히 좀 분열되어 있고 현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암살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전쟁이 뭐 협상을 해서 미국이 돈을 줄 경우에는 이게 자신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혁명 수비대한테 간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또 이 사람들이 우리를 탄압할 수도 있고 또 엉뚱하게 헤즈볼라 같은 대리 조직에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을 하기보다는 이 정권을 무너뜨려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의견들도 그 지원금이 이제 정말 시민들에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이제 뭐 호다니쿠 씨였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오해는 이제 풀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잘 전달될 거라고 우리 정부가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제 많은 지금 이란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확실히 분열돼 있다라는 게 여기저기 있는 건 이제 확실합니다. 정황상으로는 나타나는데, 예. 근데 이 혁명 수비대 강력한 신정 정권이 젊은 층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부패를 저질렀길래 이렇게까지 싫어할까라는 생각이 좀 궁금증이 들긴 하거든요. 신정 체제 첫 번째 여성들한테 히잡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란이 혁명 이전만 해도 상당히 여성스러운 장면 보면 이렇게 자유로운 복장하고 다니고 좀 했었죠. 그래서 물론 팔레비 왕정도 독재긴 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또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할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 세대는 오히려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 어린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못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고요. 이 친구들이 미국 대중문화라든가 우리나라 K 콘텐츠 같은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둠의 경로로 보는 건가요? 인터넷을 보죠. 그리고 이란은 지금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는데 인터넷 사용 인구,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80%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되게 높네요. 되게 높습니다. 북한과는 전혀 다른 국가라 보시면 돼요. 그만큼 많이 눈높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방되어 있죠. 국민들의 눈높이는. 근데 그거 자꾸 이제 7세기 때 있었던 어떤 아랍의 이슬람의 어떤 그 이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순교자 얘기하고 뭐 아랍 종교인 왜 이슬람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지?라고 의심을 갖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 친구들은 이슬람으로 통계에 잡혀요. 시아파 이슬람 신자로 잡히는데 그렇게 이제 회의적인 반응을 갖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뭐 지금 이란이 뭐 이렇게 미국을 상대로 잘 버티는 게 고대 페르시아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그 있는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는 과거 조상의 역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슬람 이전의 자신 조상들의 역사는 진짜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자기 조상도 못 알아보는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민족주의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유명한 대왕 중에 고레스 대왕, 성경의 고레스, 키루스 대제라고 하는 분의 어떤 그 무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파사르가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이란 사람들은 자신의 위대했던 조상 아닙니까? 이슬람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럼 거기를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사르가데, 그러니까 키루스 대왕의 날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면 꼭 그 근처에서 도로에서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왜요? 거기서 못 가게 하려고? 네. 이슬람 정부 입장에서는 이슬람 이전의 왜 인물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왜 좋아하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민족주의적인 구호가 나올까 봐. 그래서 이슬람주의라는 사상, 이슬람이라는 종교 말고 이슬람주의라는 사상이죠. 지금 이 국가는. 이슬람주의라는 사상은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um마라고 해서 이슬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지 민족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또 고대 어떤 페르시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란인들은 아니 왜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왜 이렇게 못하게 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지난번에 시위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역사 전쟁인 부분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시위 때 죽임을 당한 친구들이 거의 10대, 20대가 많았다고 하던데 이제 그 친구들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이제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명분은 그러면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명분은 그때 이란 정부는 그 시위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인정하게 되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든가 미국의 조종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이다. 국가 전복 세력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거 많이 체포를 했었고 전쟁 기간 중에 많은 또 사람들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요? 네,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이란 사법부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많은 이제 사형 집행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10대 청소년들도 많이. 근데 그런 사형 집행된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 체포가 됐지만 강요라든가 어떤 고문에 의한 자백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진짜 뭐 경찰들을 죽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뭐 살인죄, 뭐 국가 전복죄 이런 걸로 이제 사형이 집행되고 뭐 공개 처형 당하는 교수형으로 그런 사건이 있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란 여성들 8명이 지금 사형을 좀 집행하는 걸 막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이란은 뭐 사형 집행 예정이 없었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 많이 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이란의 인권 문제를 한번 좀 상기시켜준 부분이 있다 저는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런 SNS는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SNS를 하시지만 하루에 막 30개씩 올리시지만 보면은 전쟁이 끝나도 신정체제가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박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지도부들을 제거하면 그야말로 레짐 체인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좀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골목 곳곳마다 지금 검문소들이 있고 지금 뭐 총 든 사람들이 뭐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 나올 수가 없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날 환경이 아니에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12살 이하까지 뭐 징집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원병을 받겠다. 소년병을 받겠다는 건데요. 그 친구들한테 하는 일이 뭐였냐면 검문소라든가 시위 진압할 때 저 총을 쥐어주는 역할. 그 역할을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맡기겠다고 한 겁니다. 그걸 왜 했냐면 우선 내부 불안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뭐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스라엘 쪽에서 드론으로다가 이렇게 정밀 타격을 해서 그런 검문소 같은 것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어린아이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총알바지 같은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 볼 수 있겠고 이제 바시즈라고 하는 이제 혁명수비대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민방위 뭐 예비군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직대 동네마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본부가 상당수 지금 민간인 지역으로 옮겼어요. 민간인 지역이라든가 초등학교 같은 데 건물로 많이 옮겼죠.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구조로 만드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균열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란이 지금 인터넷도 차단한 상태고 언론의 자유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 쪽에서 내보내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또 뭐 혁명 수비대 대변인 아주 유명해졌죠. 뭐 졸파갈이라는 사람. 근데 이란 내의 문제는 좀 생각보다 좀 심각하고 많이 좀 분열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제 이란과 미국 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뭔가 이 베이스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는 뭐라고 보세요? 각각 측에? 지금 트럼프 네.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한 것도 이제 핵 얘기를 했었고요. 본인 스스로가 이전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나은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고 싶어 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 합의를 했었을 때 딱 이제 지표 하나가 3.67% 우라늄 농축 허용해주고 그걸 15년간 허용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몰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영구적으로 0%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 네. 이 부분 트럼프 대통령은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좀 양보를 한다면 20년? 네. 20년이면은 20년 동안 핵을 우라늄 농축을 못하게 된다면 못하게. 자연스럽게 아마 핵 프로그램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네. 같고요. 이란도 강경파들 같은 경우는 핵 양보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온건파라고 하는 네. 사람들 이를테면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대통령은 알고 있죠. 이 상태로 가면은 공무원이라든가 군인들 줄 월급도 없다. 이란 경제가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뭐 제재가 해제되면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렇죠. 걸 이제 알고 있는 네. 사람들이죠. 오히려 현실적인 사람들이 있고 초강경파는 이제 이념적인 사람들. 끝까지 미국과 싸워야 되고 핵 주권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해협을 서로 봉쇄하면서 그러니까요. 협상장까지 가기 전에도 네. 해협 봉쇄를 먼저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 안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우선 해결이 될 문제가 핵 문제만 놓고도 지금 어떻게 타결이 될지 말지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릴 거거든요. 그렇죠. 초안은 뭐 합의를 한다 네. 쳐도 근데 지금 또 해협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협상장에 좀 나가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념 핵이라는 어떤 그 큰 예, 주제도 예. 중요한데 여기 또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상대방이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카드를 예. 주고 줬다 뺐다 하니까 이 정말 합의에 이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근데 이번 전쟁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 예, 예. 쪽에서는 상당한 이제 마쿠 세력이 예, 이제 예. 이스라엘에 완전히 이제 좌지우지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예.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뭐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그 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휴전을 끝까지 하면 불사하겠다. 이런, 휴전을 하면 이란에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또 이란은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미사일 도시 같은 거 공개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타격했지만 뭐 드론과 미사일은 우린 더 많이 지금 생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 신령 체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이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만 거기까지 자신들이 계속 뭐 작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많이 우려를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좀 자제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처음에 휴전할 때도 이란에서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얘기까지 꺼내면서 네. 거기까지 휴전이 돼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같이. 미국이 딱 선을 걷죠. 요거는 우리가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에서 우리가 중재를 할 테니 여기에만 일단 휴전을 하고 네. 여기는 뭐 해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에 또 회담이 이루어졌죠. 네. 예, 그래서 뭐 휴전도 뭐 3주 휴전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전쟁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을 신정체제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미국이 이쯤에 하면 됐어 하고 끝내는 것은 또 이스라엘은 상당히 좀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 저는 뭐 미국이 언젠가는 했어야 할 전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6월 달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는데 네. 그게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올리면서 휴전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전쟁이 나긴 났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공교롭게 일어났었고 2월 달에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네타냐후가 중간에 한번 방문해서 네. 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거죠. 맞아요. 브리핑하면서 그래요. 네. 거기에 넘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네타냐후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이름을 넣어도 뭐 이란에 대해서는 이런 강경책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요? 이란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일단 보면 그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얘기를 자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핵 위협이 임박했다 안 임박했다를 떠나서 계속해서 핵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직전까지 우라늄 농축 권리는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이스라엘은 상당히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핵 공격을 받으면 끝납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그냥 때문에, 한 방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지 뭐 시리아가 됐든 이라크가 됐든 이란이 됐든 좀 조짐이 보이면 먼저 이제 타격을 하는 네. 게 이제 되어 있죠. 백인 독트린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이스라엘의 입장은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도 이제 여기에 좀 힘을 실어준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스라엘만 이란을 싫어하느냐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란은 혁명을 또 이제 수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혁명을 수출. 혁명 수출, 혁명 이제 자 얘기가 나오면 걸프 국가들은 뭡니까? 왕국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란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 그러니까 이슬람 법학자들이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는 체제. 그러면서 또 그런 이슬람 법학자 체제는 친미 걸프 왕정 국가들을 상당히 이제 부패한 세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걸프 국가들, 이스라엘 모두 이란을 이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이 또 이란이 또 거기서 자신 그 본토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리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죠. 헤즈볼라. 활동을 하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중동에서는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최근 들어서는 이스라엘이 약간 좀 폭주하는 것 같으니까 네. 이스라엘이 문제하다 얘기하지만 전통적으로 뭐 걸프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봤을 때도 중동의 문제는 이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왔던 건데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축적했던 불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폭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중동 전체 그 걸프 지역에서 네. 봐도 이 혁명을 수출한다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그 어떤 레짐이네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혁명이라는 고강력한 신정 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란만 하고 있으면은 네.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이걸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헤즈볼라 레바논에도 헤즈볼라 만들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이라크에도 시아파 인구들이 많으니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그 이슬람의 혁명 체제를 수출해서 이것을 이슬람의 어떤 모델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거북한 거죠.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는 네. 혁명이란 말도 상당히 민감한데 자꾸 또 자기들을 공격하고 또 이런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친하거든요. 친미 국가들인데. 그렇죠.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사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 대, 내부에서? 대사탄. 네.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작은 네. 사탄. 그래서 같은 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네. 협상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사탄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협상이라는 것 자체를 항복이라 생각하고 굴욕이라 생각하고 또 뭐 배신이라 생각하기 네. 때문에 협상단 요번에 나간 사람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갈리바프 국회의장 같은 경우 그 사람 강경파거든요. 혁명수비대 출신이고 그런데 다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라든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 초강경파들이 갈리바프까지도 뭐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지금 사임하진 않았다고 얘기 나옵니다만 그 안에서도 강경파 안에서도 또 얘기가 갈리고 있는 거죠.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파들이 그렇죠. 지금 강경파 중에서도 갈리바프는 그래도 좀 온건 실용적인 온건까지는 아니고 네. 실용적으로서 일단 미국과 협상을 해봐야 된다는 그분 쪽이고. 사임했다고 나오는 분이 그분 아니에요? 사임했다고 네. 나온 분이 이스라엘 매체를 통해서 네. 나왔는데 이란 쪽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이란 강경파 쪽에서는 갈리바프도 못 믿겠으니까 다른 사람으로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런 초강경파들이 협상단을 대표한다면 미국하고 마주 앉았을 때 협상이 전 더 잘 안 될 것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요. 와, 이거 정말 쉽지 않은 협상이 되겠네요. 예. 근데 이 협상국이 파키스탄이 이제 지금 중재로 예, 예. 나서고 있잖아요. 예. 이 파키스탄의 이해관계는 뭐예요? 파키스탄은 네. 일단 이란의 이웃 국가죠. 그다음에 국경이 뭐 900km까지 네. 있고요. 그 안에도 시아파도 있기 때문에 뭐 이란과 계속 갈등을 하면 좋을 것이 없겠고요. 이란 이제 남동부 쪽, 그다음에 파키스탄 이제 남서부 쪽 국경 지역에 발로치라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발로치? 발로치라는 소수민족이 네. 있는데 이제 소수민족으로서 무장투쟁하면서 이제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란에서의 문제는 파키스탄에서도 좋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양쪽은 일단 친하게 지내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파키스탄도 엄청나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핵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안 되면서 네. 석유를 수입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축유 같은 게 좀 잘 돼 그렇죠. 있는 편인데 파키스탄은 그런 것도 좀 안 돼 있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정치 경제적으로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네. 또 이란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이웃 국가고 하니까 이웃, 또 네. 문제가 생기면 곤란할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파키스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도 친해요. 그래서 중재를 하는 네, 거군요. 미국하고도 네, 네. 친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파키스탄을 실세라고 있는 군 참모총장 네. 원수죠. 네. 아심 무니르 원수 뭐 네. 칭찬도 많이 했고 총리도 막 칭찬하는 이유가 아.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특이한 게 또 파키스탄이 또 중국하고도 친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국가네요. 또 네. 특이한 건 파키스탄이 사우디랑도 친해요. 아니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파키스탄은 이란과는 뭐 친하다기보다는 일단 그 필요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네, 되는 네. 측면이고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 작년에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걸 맺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받으면 파키스탄도 도와주러 가는 우리나라 그렇죠, 한미 그렇죠. 방위 네, 그래서 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분명히 이란으로부터 일단 미군 시설은 공격은 받았고 민간 시설까지 계속 이제 공격을 받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또 두고 봐야 될 측면도 있어요. 근데 우선 4월 11일 1차 협상이 있었던 날에 파키스탄 군이 상당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걸프 지역 시설로 파병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쟁이 재개됐을 네. 경우에는 자기 대신에 이 정유시설 옆에 파키스탄 군이 좀 사우디아라비아를 막아달라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아,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파키스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네. 이런 중재 역할을 잘 해주면 IMF의 어떤 구제금융을 잘 받을 수 있겠고 외국인 투자도 받을 수 있겠고 국제사회적으로 그렇죠. 그것은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 협상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뭐 가게 문도 닫게 하고 뭐 이슬라마바드를 완전히 뭐 검문 검색 철저히 하고 네. 그래서 1차 협상 우선 결렬 났었고 2차 협상 때 협상단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분주하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요번에 하여튼 요번 중재 역할을 통해서 파키스탄은 좀 경제 위기도 회복하고 또 외교적으로도 본인들의 어떤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파키스탄이 지금 경제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인가 봐요. 안 좋죠. 네. 안 좋고 네. 또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탈레반 정권인데 탈레반 네. 정권과는 또 국경 분쟁도 있고 네. 인도와도 또 국경 분쟁도 있고 여러모로 좀 혼란스러운데 하여튼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어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좀 간절한 그런 움직임이 좀 느껴집니다. 파키스탄의 간절함으로 예. 이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희망의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간절함도 있지만 지금 뭐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뭐 튀르키예, 이집트도 중재하고 그렇죠.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고 파키스탄이 처음에 이제 휴전 이번에 제안하고 했었을 때 중국도 이제 상당 부분 네. 호르무즈 해협은 좀 잘 개방 했으면 잘 좋겠다. 개방돼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파키스탄이 지금 하여튼 대표가 돼서 이슬라마바드를 전 세계의 주목을 끌면서 지금 어떤 작품을 하나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노쇼가 나면 좀 곤란하겠죠. 파키스탄 입장에서. 일단은 준비를 이렇게 와야 많이 되는데. 하고 예. 국민들한테도 영업도 못 하게 하고 네. 락다운 상태로 좀 기다려라 그렇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파키스탄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될 경우는 파키스탄 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에서 사실 중국은 뭔가 이게 표면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뭔가 행동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도 결과적으로 이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좀 중국과 러시아 이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국은 또 원론적인 얘기를 네. 하죠. 뭐 평화를 사랑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뭐 다자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요. 중국도 뭐 멀리 보면은 뭐 미국과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미국이 중동에 발을 묶여서 이렇게 있으면 뭐 좋겠네. 힘을 뺄 수, 미국이 힘 빠지면 좋은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중국도 에너지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란산 석유도 대략 한 15% 정도가 중국으로 흘러갑니다. 네, 네. 물론 이란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진 않죠. 예, 말레이시아산으로 바꿔치 네. 그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싼 값으로 이란 석유를 좀 누려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하면서 차단된 상태죠. 네, 네. 그러면 중국도 15% 그동안 싸게 들어온 거 지금 막히는 셈이 되겠고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게 글로벌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전체 오른 유가를 다 수입해야 돼. 그 가격만큼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좀 수출도 해야 되고 제조업 비중도 높은 국가라서 그렇죠.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이란에 대해서는 아마도 계속해서 좀 설득하는 작업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도 이렇게 오래 가는 거는 좋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빠른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마주할 것인지 그래서 그 전에 뭐 전쟁이 결말이 날지 안 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에 중국도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오래되고 유가가 오르는 것은 중국에도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러시아는 좋은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약간은 네. 그렇죠. 그동안에 러시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제재를 그죠. 제재를 네. 받았는데 그때 한때 뭐 프리미엄을 주고서 러시아 석유를 사니까 야 이거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풀어줘라. 예, 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러시아는 요번에 하여튼 좀 뭐랄까 위성 정보 같은 걸 통해서 이란의 어떤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 좀 도와준 측면도 있고 이란 북부 보면은 카스피해라는 네. 배 있죠. 그쪽을 통해서 뭐 어떤 식량이라든가 어떤 무기 같은 걸 공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푸틴 같은 경우도 요번에 뭐 중재 같은 거 뭐 나설 수도 있겠죠. 중국이 지금 대놓고 중재 아니면서 할 경우에는 아마도 뭐 러우 전쟁 같은 거에서 좀 어떻게 자신의 이권을 입지를, 네. 좀 더 권리를 좀 주장하기 위해서 뭐 개입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하여튼 아락치가 요번에 러시아 방문한 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뭐 우라늄 반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신들이 어떤 이런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이런 어떤 조약이 체결됐을 경우에 어떤 보증 역할 같은 걸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또 우크라이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왜냐하면 어떻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쓰는 드론이 이란에서 온 샤헤드 드론이었는데 우크라이나 그걸 이제 막는 법을 네. 이제 자신들이 포착을 했죠. 네. 우크라이나. 그래서 근데 미국은 오히려 그런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 비싼 무기를 썼잖아요. 네. 그래서 가성비 대결에서 이란이 요거 좀 그쵸. 소모전을 네. 하면서 근데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좀 싸면서도 효율적인 전술, 드론을 어떻게 막는 전술 같은 네. 것들을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와서 지금 뭐 배우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가르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에서 거예요? 네, 그런 네.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뭐 이미 뭐 가르쳤겠죠. 그래서 네. 전쟁이라는 게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미국도 요번 전쟁을 통해서 네. 드론이라든가 저런 싼 무기를 상대할 때는 우크라이나식 방법으로 네. 드론으로 뭐 격추한다거나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AI로 해서 어떻게 뭐 탐지가 되면 기관총으로도 드론을 잡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을 아마 미국이 가성비 나오는 예, 공격 미군이 이제 방법들. 아마 네. 이제 흡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그럼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확전이라고 네. 한다면 이제 다른 국가들이 다른 참전을 국가들. 저는 이제 네. 불안한 것 중에 하나는 저번에 한번 그 미사일이 튀르키예 쪽으로 날아간 맞아요.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튀르키예는 그래도 이란 좀 중재해 주려고 하는 나라인데 왜 날아갔을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외무부가 뭐 진상 조사를 하거나 뭐 유감을 표하는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느낌은 하여튼 혁명수비 때 또 현장에서 네. 미사일을 뭐 발사하는 사람과 중앙태해라는 외교부 간에 뭔가 좀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예. 그 안에서도. 예.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란이 내부가 지금 분열돼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고도의 뭐 교란 작전. 굿캅 배드캅이다 뭐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호흡이 잘 안 맞는 거 아닌가. 명령이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란이 자랑하는 게 우리는 중앙에서 머리가 잘려도 뭐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분권형 조직으로 좀 편성이 되어 그렇죠. 있는데 명령 체계가 네. 잘 전달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은 뭐 그 중앙이 무너지더라도 지역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중앙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 안 되면 현장 지휘관이 이상하게 작전을 짜면은 폭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튀르키예로 미사일 3발 날아간 거는 약간 그런 실수다. 측면도 있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란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과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고 지도자가 이걸 조율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서로 간에 지금 뭐 권력 투쟁도 일어나고 지금 혁명 수비대가 장악하는 과정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란이 뭔가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령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이란의 좀 약점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머리가 잘려 나가도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렇죠. 그런 걸로 그리고 생각할 컨트롤을 수도 하려고 있겠네요. 해도 네. 제대로 전달이 안 안 된다. 되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안 되면 팔다리가 막 놓을 수도 있고. 이 튀르키예는 나토 국가예요. 나토 국가죠. 네, 나토 그러면 국가고. 여기 또 유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그렇죠. 이란이 미사일 처음에 발사했었을 때 뭐 키프로스 섬까지도 네. 날아간 적이 있었고요. 네. 뭐 디에고 가르시아서 인도양에 있는 섬까지 날아갔었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파키스탄군을 만약에 공격한다 그러면 파키스탄도 이제 명분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후티 반군 같은 경우가 바발 만데브 홍해를 만약에 막을 경우에는 유럽은 또 상당히 이거 지금 심각한. 그렇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과는 좀 다르게 영국과 프랑스가 모여서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작전 같은 것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홍해가 막힐 경우에는 좀 타격을 받는 국가 첫 번째 이집트죠. 그쵸. 수이주 운하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희망봉을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집트도 직간접적으로 지금 중재국이긴 합니다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거고요. 유럽
그러니까 인도양, 홍해,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데 유럽은 홍해 지역에서는 계속 작전을 해왔습니다. 네. 유럽연합 차원에서.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홍해에서도 어떤 또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전에도 2023년, 2024년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을 많이 좀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유럽도 아마도 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이 방어 작전 차원에서 호송하는 임무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후티는 우리 지나가는 거 그냥 못 놔두겠다. 이럴 경우에는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네.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만 놓고 본다면 네.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이란이 처음에 막았다가 지금 또 역봉쇄로 미국이 또 막고 있고 네. 근데 결국엔 이게 해결이 되더라도 예전처럼은 되지 않을 거다. 통행세는 무조건 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통행세는 그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이란 초강경파에서 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입금까지 됐다는 소식이 뉴스죠. 들리면서 네.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 이런 거는 아마도 이제 협상을 앞두고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결의가 됐으니 이 선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이건 국제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는 거죠. 운하와 해협은 구분해야 되겠고요. 해협은 그래서 이번에 오만을 방문한 것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오만과 이제 이란이 같이 마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이 이렇게 통행세를 걷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배들 저는 이란 쪽으로 안 가고 오만 쪽으로 빠져나가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자꾸 이제 오만을 끌어들여서 같이 하자 이런 것 같은데 오만은 지난번에 한번 거절했었죠. 이거 국제법에 안 맞는다고 얘기했는데 이란이 약간 좀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꾸 오만을 끌어들이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거는 지금까지는 국제사회가 그래도 좀 봐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지금 목소리는 이란을 비판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국제사회에 대응을 할 겁니다. 영국, 프랑스도 아까 말했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란도 외톨이가 되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왕따 같은 왕따가 되는 거고요. 통행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이란도 통행료를 받는다면 본인들도 말라카 해협이라든가 지브롤터 해협, 대만 해협 진입할 때 돈을 내야죠. 네. 그러면 공평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말도 안 저는 된다. 협상용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제 이란 국민들의 국민성 같은 거가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it박을 막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받아온 국민들은 이제 고통을 굉장히 잘 견디고 잘 참는다든지 이런 류의 국민성들이 좀 이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란 국민들도 이런 전쟁이나 이런 상황에서 뭔가 견딜 수 있는 뭔가 이 어떤 역치가 높다고 해야 되나 이런 특징들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근데 사람은 다 비슷하죠. 이제 이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란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틀 안에서 이제 페르시안뿐만 아니라 아제르인이라고 하는 소수인들도 있고 쿠르드족도 있고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상당수가 이란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문명이라는 자본심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중 과거에 문명을 했는데 이 소수 민족이라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언어를 써요. 쿠르드도 쓰고 아제리 어로도 쓰지만 자기 자신이 이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훨씬 더 강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 무장 조직을 이용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 좀 무서운 발상이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튀르키예도 쿠르드족 문제가 민감한데 개입할 수 있고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도 개입할 수 있고 상당히 그거는 좀 근시안적인 발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쿠르드족에서 물론 무장 투쟁하고 있는 단체도 있지만 제가 아는 이란 친구들 쿠르드족은 자신이 이란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 갖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아제르인이 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과 친하지 않겠느냐? 하메네이도 아제리 사람이고요. 그래요? 아제리족이고 지금 대통령인 페제시키안도 아제리와 쿠르드 혼혈입니다. 그리고 지난 팔레비 왕정의 팔레비 왕이었죠.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그 사람도 어머니 쪽은 또 아제리 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민족들이 복합돼서 만든 어떤 이란 문명이라고 하는 그 틀로 이란을 볼 우린 필요가 다 그냥 이란. 물론 이제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본 친구들은 이란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훨씬 더 강한 걸 많이 느꼈고요. 이란은 저항 경제가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다. 누구나 어느 국가는 북한이 좀 특이한 거고요. 어느 국가든지 배고픈 걸 즐기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도 지금 상당수 이제 분열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맬 테니까 모스타바 응원하고 혁명수비대 제발 우리 미국을 물리쳐 주세요. 이럴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누구나 다 행복하고 자유를 원하지 이렇게 뭐 국가가 강요한 어떤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란 사람들이 그런 자존심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지난 1월 달에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거리로 나온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오히려 전 이란인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저항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고 걸프 국가들의 뭐 아니고. 미사일 쏘고 이런 네, 저항이 네. 아니라 저는 정말 거리로 나왔던 네. 정말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거리로 나왔던 그런 것이 전 진정한 이란인들의 강인함과 진정한 저항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란의 지금 경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이에요? 처음에 그때 올해 작년 말 연초 이제 시위 일어났을 때 뭐 이 시위가 처음에 이제 경제 위기에서 촉발됐다.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갖고 들고 네. 일어났다. 막 이런 뉴스들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박사님 보시기엔 지금 이란의 진짜 민생, 경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뭐 이란에서도 계속 통계를 잡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뭐 40%였고 생필품 물가 상승률이 70%였을 때 그런 이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필품 물가 상승률만 이제 100%? 세 자릿수가 넘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이 엄청나게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의 인권, 자유를 외쳤었는데 지금은 전쟁이라서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나빠졌고요. 그다음에 산업시설들 거의 다 많이 파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더 안 좋고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이란은 여름이 되면 가뭄이 찾아옵니다. 작년 여름을 돌이켜보면 저수율 같은 걸 보면은 뭐 몇 %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뭐 10% 유지 정도 되면서 상당수 저수지들이 말라붙어. 쩍쩍 금이 갈 정도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지하수를 과도하게 많이 썼고 댐을 너무나 많이 쓸데없이 졌다는 거죠. 댐을 짓는 것도 누가 졌냐? 혁명수비대 건설 부분에 있는 혁명수비대들이 졌다는 거죠. 그것도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경제성이 없는 이거 뭐 타당성 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이제 짓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농민들도 계속해서 이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수도 테헤란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물 부족 때문에요? 물 부족 때문에. 그 정도구나. 그러면 경제는 안 해서 이번에 가뭄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첩이 되어버리면 6월, 7월까지 만약에 가버리게 되면은 이란 국민들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란 친구들한테 물었을 때 안보 인사가 물 나와였어요. 씻을 물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그러니까 단전 단수가 일상이었었으니까요. 와, 우리 아파트에 뭐 하루 그거 뭐 공사한다고 뭐 탱크 그렇죠. 청소한다고 물 받아 놓으세요.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 힘든데. 받는데.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지금 참고는 있는데 하여튼 경제 상황은 훨씬 더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여름에 이 가뭄까지 이어지면 예. 훨씬 더 심해지겠네요. 예. 그럼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번 전쟁이 그러니까 뭐 협상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은 좀 최악의 시나리오는 예. 뭘로 보고 계세요?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나가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탁포하면 편하겠네. 한데 아니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두고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미국이 좀 해결을 해주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미국은 그 트럼프는 호르무즈 니들 알아서 왜 우리 쓰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이라든가 네. 한국 너희들이 많이 의존하니까 해결하지만 이 문제는 미국도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호르무즈 해협 지나서 페르시아만 안에 미국 제5함대 기지가 바레인에 있습니다. 카타르에도 중동 최대 미군 기지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버려두고 떠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호르무즈 재개방을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뭐 또 지상전일 뭐 감약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 재개인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은 계속해서 봉쇄로 나갈 것 같긴 하고요. 뭐 협상안이 들어오면 검토해보고 뭐 협상을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다 싶으면 계속해서 반려하면서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아닌데 뭐 숙제 검사하듯이 이란 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서 이란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나갈 것 같긴 하고요. 만약에 뭐 미국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뭐 도발할 수도 있겠죠. 미국에 뭐 무기는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혁명시대 총사령관 같은 사람이 1994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유대인 회관 건물을 테러를 헤즈볼라가 일으켰는데 그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 이슬람 혁명 수비단의 그 해외 작전 부대의 총사령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혁명시대 이스라엘. 총사령.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테러로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85명을 죽였었거든요. 민간 건물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근데 그것을 저지른 단체가 헤즈볼라였고요. 근데 그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게 어딥니까? 이란 혁명수비대죠. 이란 혁명수비대 해외 작전 부대의 사령관을 맡았던 사람이 지금의 또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참수 작전 하잖아요.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모스타바도 뭐 참수하겠다 얘기하고 있으면서 미국 측이 뭐 무기는 있겠습니다만 뭐 갑자기 뭐 전쟁이 재개되거나 무력 충돌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은 가만히 있더라도 현장의 어떤 혁명시대 지휘관들이 미국 배가 지나가면 이거 지나가게 못 하겠다면서 뭐 발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미국 함정 뭐 이런 데 공격해가지고 미군이 막 만약에 사상자가 난다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전쟁이 또 재개되면 또 안 좋을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란이 우리 석유도 못 쓰면 걸프 지역 석유도 못 쓰게 하겠다 하면서 뭐 아람코라든가 뭐 이런 석유 시설 같은 거를 공격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겠네요. 아니 근데 그 걸프 국가들의 지금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나 뭐 사우디나 이런 국가도 뭐 공격 당하고 했는데 이런 국가들은 바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런 국가들은 겉으로는 이제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쟁을 뭐 이란과 불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이들 국가들이 공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미군 기지가 있고 그쪽에서 출발한 어떤 전투기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란도 너희들을 공격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았네 하면서 미국을 원망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이란이 원했던 거는. 그런데 오히려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서 지금 반 이란 전선 같은 걸 만들고 있죠. 걸프 외무장관들끼리 모여서 뭐 협의체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위협이 계속 존재하는 한 자신들도 나토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집단 안보 체제 같은 거. 근데 국가들이 너무나 크기도 작고 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었고 뭐 카타르 같은 경우는 가스 시설 같은 거 우리나라도 뭐 불가항력 선언에서 이제 타격이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만 미국이 요격해 준 게 대략 한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나마 막아줘서 그런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빼고 설명할 경우는 미국 때문에 공격받았고 미국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갈아타겠다. 이런 발상도 있을 수 있는데 전 그거보다는 지금 당분간은 미국에 좀 묻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스로가 자신들끼리 하기에는 좀 힘의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무기 같은 것도 이제 미국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당분간은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하면서 어떻게 자신들만의 어떤 안보 블록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은근히 좀 더 물밑으로는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엄청나게 친했고요. 국교를 수립했으니까. 그런데 중동 국가들이 겉으로는 이제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팔레스타인 문제 같은 게 있으니까 이스라엘과는 선을 걷습니다만 의외로 이렇게 안보라든가 이런 정보 교환 같은 건 비밀스럽게 많이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제 안보 분야에서는 이스라엘과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걸프 국가들조차도 이란을 약간 이렇게 은근히 압박하는, 그러니까 은근히 따시키는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그 전부터 소외되는데. 위협이었고 요번에 또 공격을 받았고 이란 전쟁 요번에 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트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안 좋았고 뭐 예멘에서도 서로 대리 조직끼리 서로 싸우고 수단에서도 서로 지원하는 색 다르고 카타르도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트부터 옛날에 2017년도인가 18년도일 겁니다. 그때 봉쇄당한 적도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걸프 국가들이 서로 이렇게 아랍 형제들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어떤 이란이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뭔가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또 그렇게 되는 효과도 있네요. 그렇다면 박사님이 보실 때 제일 좋은 최선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까요? 이란 지금 뭐 만약 협상으로 끝난다면
양측 간에 뭐 양보해서 절충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죠. 아까 그 5년과 20년 사이에서 5년과 네. 20년 사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네. 뭐 15년에 좀 지적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뭐 스티브 위트코프 네. 그다음에 제라드 쿠시너라든가 이란 쪽에서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어떤 실무적으로 회담해서 좀 조율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또 핵 문제가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는 좀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 같은데 뭐 봉쇄 때문에 서로 뭐 자존심 때문에 못 나온다면 좀 뭐 이런 아이디어를 뭐 하루만이라도 일단은 우선 서로 간에 제재하지 않고 일단 협상부터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면 어떨까 생각해 보긴 하는데 서로 간에 자존심이 너무 세고 트럼프 대통령도 강이고 혁명 수비도 강한 그래서 강대 강이라서 하여튼 뭐 2차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하여튼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서로 간에 조금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절충안이 나올 거고요. 거기를 통해서 서로 간에 뭐 기술적인 부분도 해결하고 그래서 뭐 우선 뭐 양해각서라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휴전 연기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뭐 조약으로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또 트럼프 입장에서 중간 선거도 있고 예. 또 유가가 올라서 국채금리 올리면 또 그때는 네. 얘기가 완전히 또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경제가 완전히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요동을 치게 되면 예. 또 그렇게까지는 오래 끌고 가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으로 사실 주식시장은 지금 예, 그렇죠. 예, 가는 것 같은데 잘 되겠죠? 그러니까 네. 둘 다 뭐 치킨 게임이라고 할까요? 먼저 지치는 쪽이 네. 지는 것처럼 지금 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을 한번 계속 조여 볼 테니까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항복하러 나와라. 뭐 이런 분위기 같고요. 이란도 우리는 한번 끝까지 굶을 수 있을 때는 굶어 보면서 뭐 참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과연 이제 극적으로 뭐 타결될 가능성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상당히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세계 경제도 어려울 것이고 우리도 역시나 예외 없이 좀 힘든 시기를 좀 당분간은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뭐 옆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뭐 사람이 죽어가고 네. 있는데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유가가 오르고 네. 기름 넣으러 가기도 좀 무섭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빨리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김덕일 박사님 모시고 또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의 협상 상황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참 마음이 무겁네요.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저는 요번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 어떤 기회가 사라졌다기보다는 또 새로운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뭐 앞으로 뭐 전쟁 끝나면 재건 사업 같은 것도 있을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갈 때 이번 전쟁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팬데믹 때도 코로나가 한창 걸릴 때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 우리는 못 돌아간다 이런 얘기 네, 했었거든요. 근데 다 맞아요. 돌아갔었어요. 다 여행 다니고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타격이 있고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다른 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또 말씀 나눠주셔서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I 산업, 당신이 몰랐던 더 큰 시장이 있다. 데이터 센터 시스템, 설비, 그리고 이제 뭐 가상망까지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